네, 매주 목요일에 방송되던 천기누설은 지난주 200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고요. 천기누설을 이어가는 후속권으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는 바로 개념 폴폴입니다. 그래서 정치행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어떤 말을 구사하는가가 결국은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기본 루트가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에서는 개념에 대한 어떤 분석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어떤 이런 뜻도 깔려 있고요. 또 정치 현상을 좀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해서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다 싶어서 저희가 이런 컨셉으로 새 코너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코너를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의 새로운 식구가 되셨는데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집이 여기서 머셔가지고 멀어서 오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동쪽 끝에서 오셨더라고요. 네.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첫 시간으로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이념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관련 대목 잠깐 들어보시죠.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이념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 이관우 교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윤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그 이념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정치학자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렇게 대통령께서 이제 이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이념이 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이 좀 별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취임식 때 이제 자유 같은 것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이제 최근에 공산 전체 세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런 표현을 하긴 하셨지만 사실 그렇게 단어가 몇 개 나온 거 외에는 어떤 종합적인 우리가 이념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국가나 정치 공동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될 그런 체제가 추구해야 될 가치 비전 또 이제 국가 운영의 원리 같은 것인데 그게 사실은 단어 한두 개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념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까지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사실은 통치 이념이 우리가 찾기 좀 어려웠죠.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었죠. 그냥 공정과 상식. 네, 공정과 상식. 이제 그런 건 사실은 선거 캐치프레이즈지 그렇지. 통치 이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고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이게 대통령을 한 1년 정도 하시니까 통치 이념이 필요하구나. 네,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이 국가 운영의 원리가 필요하구나. 네, 이제 이것을 알게 되셨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좀 고무적인데 그 내용은 여전히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통치 이념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통치 이념과 국정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수준으로 보면 우리 아마 헌법에 이제 먼저 나와 있는 국가가 이렇게 지향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헌법적인 원리가 있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헌법에 나와 있고요. 그 아래에 이제 통치 이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 기억으로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전두환 대통령 이제 정의사회 구현.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병행 발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통치 이념이다. 네, 통치 이념을 얘기하시고 이제 그것을 이제 구현해 나가는 방식, 국가와 정부를 운영하는 방식. 저는 그게 이제 국정 철학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 참여 정부 이제 이렇게 해서 국민의 더 많은 참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현해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확고한 정립.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건 통치 이념에 해당이 안 됩니까? 통치 이념에 해당이 될 수 있죠. 될 수 있는데 두 가지 점에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통치 이념 자체가 무엇에 반대한다라는
라고 하는 것이 통치 이념이 될 수 있는가? 아, 그렇죠. 그거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지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건데 난 네. 저거는 반대한다. 저건 싫다. 그것 자체가 하나의 통치 이념이 될 수 있는가?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네. 유신 때의 통치 이념은 반공이었잖아요. 반공.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이번에 이제 그 8.15 연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8.15 연설이 사실은 4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의 8.15 연설하고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 비교를 해보셨어요? 네, 제가 그 듣다가 연설을 듣다가 음. 이제 저도 사실은 예전에 그걸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서 오. 이승만 대통령으로 기시감이 들어가지고 오. 찾아봤어요. 어허. 그래서 이제 역대 대통령 연설문 그걸 과거를 찾아보니까 8.15 연설 48년도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하고 전체에 대해 전체주의에 반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니까 그 두 개를 합쳤더라고요. 아, 공산주의 진영과 전체주의 진영에 반대해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그냥 합쳐서 그러니까 공산 전체주의. 사실 공산 전체주의란 말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낯설어서 어디서 이 말을 가져왔을까 이제 네. 저도 학문적으로 궁금해서 근데 어쨌든 기시감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아 이승만 연설과 상당히 닮아 있구나. 48년도 49년도 연설들하고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허. 결국은 통치 이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옛날로 돌아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그러면 이 예.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육상을 잠깐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철진한 이념과 네.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을 지금 나눠서 그러니까 대립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관우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이야기하고 온 것 자체가 그럼 철진한 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1948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주기가 돌아간 것 같은데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오히려 이게 새로운 걸로 지금 설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설정하고 있는 거죠. 복고의 복고로 돌아갔다고 해야 될까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세계를 보는 특히 이제 한반도가 위치한 이 동북아 지형에서 봤을 때는 냉전 시대가 있었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싸웠던 냉전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대탕트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전 지구적인 탈냉전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핑퐁 외교를 통해서 이제 화해하고 또 89년 소련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추세에서 우리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고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외교를 펼치면서 사실은 그런 조류에 따라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탈냉전 시대 이제 국제적인 화해 협력의 시대가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지금은 사실은 미중 패권 경쟁 뭐 신냉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설명하신 적이 없어서 이 정부가 설명하신 적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굳이 아마 제가 그냥 이렇게 끼워 맞추자면 이제 전 세계적인 탈냉전 화해 협력의 시대가 지나갔고 다시 패권 경쟁의 시대가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패권 경쟁의 시대에는 어느 한 편을 좀 들어야 된다 다시 옛날처럼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이제 뭐 이제 그 대통령이 규정하기로는 공산주의 이런 세력과 다시 싸워야 되는 네. 그러니까 원래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이승만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네, 굳이 끼워 맞추자면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승만으로 돌아간 건 레트로입니까? 뉴트로입니까? 뉴트로가 글쎄요. 돼버리면 네. 철저한 이념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식의 뭐 표현을 조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정치적인 레토릭도 있고 또 이제 전 정부를 겨냥한 측면도 있고 네. 네 아마 그런 뜻이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원론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 좀 지금 너무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건에 한번 대입을 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육사는 건군 이념을 강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한국 전쟁을 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그 뭐라고 해요? 군의 뿌리. 물론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사실상 여기서 찾는 듯한 어떤 네. 이런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네. 이 건군 이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하고 달리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은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그래서 건군 이념을 찾아봤습니다. 아마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면 잠깐만 특정 저기를 아마 괜찮아요 그 정도. 포털에 쳐보시면 건군 이념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안 나와요.
아니 군이 따로 이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념이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치 이데올로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다르고 군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다르고 이건 사실은 이제 언어 도단이죠. 잘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 군이요 사실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건군 이념이 없어서 왜 그렇지 보니까 건군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육군의 전신인 조선 국방경비대 이런 건 1946년. 해군은 또 그 이후에 만들어졌지만 원래 창군일은 또 45년 11월 처음에 이제 배를 샀던 그걸로 잡고 공군은 49년도예요. 그 사실상 우리 그 국군의 편제라고 할 수 있는 거 완성된 게 48년도인데 6.25 전입니다. 그렇죠. 48년 6.25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개별 군대들이 해병대도 마찬가지고 따로따로 만들어졌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종합적인 건군 이념이라는 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 뭐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통합됐습니다만 국군으로 어쨌든 그게 6.25 전이기 때문에 이 그때 만들어진 군대가 예를 들면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건 사실 시기적으로 이렇게 성립이 잘 되게 어려운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48년도에 초대 그 국군이 만들어질 때 국방장관이 이번에 그 흉상의 한 논란이 된 이범석 장군이에요. 네. 예. 그러면은 이범석 장군이 초대 국방장관 했으면 건군 이념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헌법을 그러니까 군은 충성을 해야 되는 집단이잖아요. 네. 그러면 충성의 대상이 어디냐? 국가다. 근데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헌법이다. 네. 이렇게도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헌법 정신이란 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전문에 보면 3.1운동의 정신을 개성한다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 부합되는 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나 당연지사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독립군, 광복군을 군의 뿌리로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지사가 되는 거 아닌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의무죠. 그러니까요. 그것은 우리 한 국가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또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 국가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네. 이제 그것을 수호한다는 것인데 우리 말씀하신 대로 헌법 전문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당시 우리 그 임시정부가 불가피하게 중국을 막 떠들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건 우리가 이제 이 영토를 상실한 상황에서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대도 정부도 임시정부가 떨어돌아 다녔으니 그럼 군대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대도 임시적인 군대가 떠돌아다닌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지휘 체계가 일사불란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지만 굉장히 분투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 독립군과 광복군의 그런 역사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군대 이름이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목숨을 바쳐서 또 열심히 이렇게 싸웠는가 하는 거는 우리 그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암살이라든지 또 이제 그렇죠. 봉오동 전투라든지 밀정도 있었고 굉장히 눈물 나는 그런 그렇죠. 이제 투쟁의 과정이죠. 그리고 이런 비정규적인 임시적인 군대라는 뜻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빨치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파르티잔에서 나온 말입니다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것은 정규 군대가 아니다. 이런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러면 이제 사실은 임시정부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그러니까 아니 네. 프랑스의 국가가 라 마르세이즈 네. 발음이 맞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프랑스의 혁명 후에 외침이 있으니까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서 의용군들이 소집이 돼서 행군하는 과정에서 불렀던 네. 노래라면서요. 네. 그게 네. 국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게 정규군이 아니어갖고 뭐 그 국가로 취급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통령한테 충성 맹세를 하잖아요. 군이 네, 네. 경례를 하면서. 근데 그게 개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 수호와 헌법 존중을 선언한 대통령에 대한 충성 네, 맹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헌법에 대한 충성 맹세잖아요. 네. 그럼 헌법 정신을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우리 군에서는 예를 들면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쿠데타를 한다든지 이렇게 헌법을 훼손하는 예. 이제 그런 군 상관의 명령은 사실은 따를 수가 없는 거죠. 헌법을 수호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취지로 봤을 때는 전문의 취지로 봤을 때는
우리 정부도 사실은 48년 이전에 존재했던 것이고 그 임시정부의 지위를 받고 또 협력 관계에서 일본 제국주의하고 싸웠던 것도 사실은 우리 군의 어떤 전통과 역사인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6.25 때 공산군 또 이제 뭐 당시에 중공군이라고 불렀죠. 그런 적과 싸운 것도 우리 군대의 역사가 분명히 맞고 사실은 그러나 그 이전에 해방 이전에 일제하고 싸워온 것도 당연히 우리 군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러면 그 역사를 지우게 되면은 우리 헌법 전문이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니 저는 그래서 이 주장 앞서 이제 자꾸 뇌에서 떠나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그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에 가입한 이력을 문제 삼으면 그리고 네. 공산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은 한국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어떤 우리 국민들을 죽인 그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 공산군 세력에는 당시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인민해방군도 있잖아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넘어가서 인민해방군 창건일 기념 퍼레이드를 관련해서 격려를 받지 않았습니까? 사유를 받았죠. 사유를 받았죠. 그러면 그 행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 윤석열 정부 이전에 예. 북한에 가서 북한과 이렇게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모든 행위가 예. 사실은 다 이적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참 너무 반복되니까 네. 이 정도로 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공산군과 대치해서 싸워야 되는 군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이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길래 그게 어떻게 따로 갈 수 있는 것이냐. 저는 사실은 그 표현을 봤을 때 물론 그것은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육군사관학교는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한 군대는 아니죠. 근데 계속 주적 개념을 얘기해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것이 국군의 목적이고요. 예. 존재 이유고요. 예. 어떤 때는 공산군하고 싸우겠지만 어떤 때는 우리 군이 우리 과거에 그랬듯이 일본과도 싸웠죠. 아니 미국 군대가 일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무슨 러시아나 중국 군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미국은 일본하고 싸웠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소련하고 같은 연합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우리의 주적은 아니잖아요. 소련과 연합군이었고 일본과 연합군이었어.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 해방되기 전에는 일본과 그 소련과 연합군이었고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는 일본과 연합군이었는데 아니 저렇게 따지면 우리의 가장 주적들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군대의 목적은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항구적으로 자국을 불법 침입한 그런 무력 세력들에서 싸우는 것이지. 그 이제 지금은 뭐 그게 북한일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번에 문제가 된 그 흉상에 있은 분들이 북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크게 생각해서 홍범도 장군이 뭐 말년에 뭐 북한이 이미 있기도 전이지만 소련과 공산당과 뭔가 관련이 있었다. 그렇게 치면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공산주의의 이익이 되었다라고 하면 20세기에 아마 공산주의 세력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거는 미국일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러시아 혁명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그 러시아 소련을 세계 제2대 강국으로 이렇게 부상시켜 준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연합군으로 참전을 요청하고 또 같이 이렇게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군으로 같이 작전을 하고 그렇게 따지면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공산주의가 발휘할 수 있게 된 근거는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소련을 키워준 거죠. 결과적으로 공산주의에 큰 이익을 만들어준 거니까 야 이렇게 따지면 홍범도 장군이 위험한 게 아니고 미국이 위험하겠구나. 그러니까 아니 군의 존재 이유는 주적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세계사를 보면 주적은 종종 바뀌기도 하잖아요. 한 나라 입장에서도 자주 바뀌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때마다 그러면 군의 정체성과 군의 뿌리가 달라지냐라는 거죠.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는 주된 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그건 뭐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아닌 것 같다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근데 엊그제 국방부 그 대변인 뭐 논란이던 최근에 예, 브리핑을 보니까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는 말이 잘 말이 안 된다는 대변인도? 것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념을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불거진 홍범수 장군 흉상 이전 문제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개념에 의거해서 한번 풀이를 해봤는데 이제 현실 영역으로 돌아와서 단순히 그러면 정말 그냥 이념이 중요해서 그다음에 어떤 그 국군의 뿌리에 대한 이런 생각 때문에 단순히 이런 것이냐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냐 이것도 함께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통치 이념이라고 이념이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내용을 우리 국민이 알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통령실이나 어디서 자 우리의 통치 이념은 이것이다. 사실은 근데 그런 것이 없어서 좀 알기가 아마 어렵고 그렇게 물으면 윤석열 대통령 되게 답답해하실 거예요. 내가 도대체 자유란 말을 몇 번을 했는데 아직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같은 단어의 반복으로 이념이 체계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지금 그 흉상 이전하는 과정을 보니까 별로 프로페셔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준비가 이렇게 체계화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이거를 한 1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통치 이념으로 이제 잡으려고 했으면 저는 이 정도 수준으로 국방부 대변인이 이렇게 답을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준비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상황에 네. 따라서 이제 만들어낸 네. 이벤트다. 총선용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총선용. 예, 좋은 상당히 선거 전략이라고 평가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거용이라고는 그럼 이제 지층 결집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우리가 민주화 이후로 13대 이후로 총선을 보면 가장 높았던 투표율 한 70%대 그리고 가장 낮았을 때 46% 정도 대가 있는데 지금 다음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총선에서 50%가 안 나온다라고 치면 아마 당장 내일 총선이 실시된다면 역대 최저 투표율이 나올 수도 지금 있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다음 총선에 승패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투표율. 투표율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 저도 동감해요. 내기를 할 때도 예. 보통 승패를 가지고 내기하는데 지금 투표를 가지고 내기하거든요. 물론 대한민국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6개월은 되게 물론 긴 기간이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얘기는 내일 총선이 실시된다. 네, 그런 얘기죠. 이걸 전제로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늘 선거 전략은 항상 그런 식으로 짜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선 투표율이 만약에 50%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한 25% 30%의 열혈 지지자들을 끌고 간다고 하면 선거에서 유리하다. 그렇죠. 저는 아마 이런 생각을 이제 작년 연말부터는 한 것 같고요. 네, 그런 이제 판단이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보듯이 3대 국정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몰아붙이고 또 거기에 개혁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이제 어쨌든 이념이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 이념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정말 이게 선거 전략상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한 25% 30%의 지지자들이 이 이념으로 똘똘 뭉친다면 총선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근데 거기에는 네. 또 하나의 조건이 있겠죠. 지금 네. 민주당이 계속 사법 리스크 국면을 계속 이어가면서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 전제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중도를 공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 그러니까 할 능력이 없거나 그렇죠.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상당히 필승 전략이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이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고 활용하거나 이용 가능한 수단으로만 이렇게 선거용이야, 선거 때까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입에 자꾸 이게 붙으면요, 그게 자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노무현 정부 말기에 갑자기 뉴라이트 음악 운동이 갑자기 확 올라왔잖아요. 네. 제 기억에 맞다면 사실은 사학법 개정이 결정적 계기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다음에 사학을 운영했던 것 중에 상당수가 종교재단이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반발심이 결국은 이념화되면서 나타난 게 뉴라이트였고 네. 당시 이명박 후보는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네. 결국은 이제 대통령 당선까지 됐던 네. 여기에는 또 당시 민주당의 어떤 지리멸렬함도 이제 거기는 같이 동반이 됐었고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아마 그 용산의 참모들이나 이렇게 이제 대통령 주변의 분들이 어느 기시감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MB맨들이 많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의 경험을 아주 생생하게 갖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총선도 그때 대선처럼 예. 그렇게 치르면 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미 한번 효과를 봤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는 그런 구도 속에서 가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는 그것을 하나의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이제 어떤 뭐 머리와 몸통이 이제 꼬리가 바뀐다고 할까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가지고 내려오지도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은 저는 그 점이 더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그 통치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단순히 선거용이었다가 근데 선거 끝나고 나서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느냐? 안 되죠. 이제 이미 이렇게 딱 한 몸이 돼버려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나중에 계속 그렇게 가버리게 되는데 예. 그러면 아무도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전략이 먹혀서 선거에서 승리한다면이 되는 거죠. 그걸 뭐 조건으로 하는 그렇겠죠. 거죠. 네, 네. 그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미 이제 효과를 한번 봤기 때문에 더욱 그 경향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죠. 오히려 그렇죠. 약화되기보다는. 예.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되게 퇴행적이라고 보는 게 사실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주목을 했던 게 그 2016년의 국정농단 사태. 결국은 이것이 갖고 있는 큰 흐름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한국 보수를 떠받쳤던 그 핵심적 이데올로기의 붕괴다.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점에서 붕괴라고 봤던 거고 거기서 이게 붕괴가 되면서 결국은 보수 세력이 지리멸렬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대선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가 당선되는 애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매개로 해서 보수층이 새로운 이념으로 무장되면서 보수층을 다시 그러니까 재건할 것이냐의 문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봤고 근데 윤석열 후보가 나타나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니었거든요. 그건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일시적 동거 현상이다. 결국은. 이렇게 봤던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일정 부분은 무너졌던 박정희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대체해서 그러면 보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저는 봤는데 그래서 사실 이준석 현상도 사실은 그래서 주목했던 거거든요. 아 이준석 현상이랑 이준석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준석 현상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적 가치를 만약에 창출해낸다면 이게 상당히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상당히 오랫동안 틀지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보수에서 거세가 돼버린 상태고 네. 그래서 뭘로 만들까를 봤는데 갑자기 박정희 시대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이승만 시대로 지금 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네. 거대한 퇴행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거대한 퇴행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국제 질서의 변화에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좀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네. 이제 예를 들면 45년에서의 50년 사이에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그런 국제 정세의 판단. 예를 들면 이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전기를 쓴 올리버라는 작가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원하지 않을 정도로 미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줬다. 아, 전기 작가 그렇게 썼어요? 네, 네. 때로는 미국에 반대해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어떤 국제 질서에 대한 그 판단이 굉장히 극단적인 것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미국의 극우파나 뭐 이제 과거에 네오콘이라고 불렀던 그런 세력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아주 복잡 미묘한 동북아시아에 있는 이 한국이 만약에 이제 그렇게 국제 질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 통치 이념도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국내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반국가 세력이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주장하는 얘기들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사실은 국가적으로는 한국에 굉장히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이 추세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이적 행위자라고 하는 개념도 등장할 수가 있죠. 뭐 이제 과거에 있었던 개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사실 거기까지는 안 가야 되겠죠. 네. 그러면 국가적 불행이죠, 그거는. 네. 한편으로는 뭐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보수가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어떻게 서로 정립되느냐 사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럼요, 중대한 문제였죠. 이 뭔가 새로운 보수의 정체성, 그러니까 결국은 복권은 안 되는구나. 박정희 시대로서 해결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를 사실은 찾기를 저 자신도 왜냐면 좋은 보수와 좋은 진보가 경쟁할 때 그 나라가 그럼요.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사실 그렇게 본다면 국민의힘은 지난번에 자기 후보를 내지 못했잖아요. 후보를 빌려왔죠. 전 정부의 검찰총장을 빌려와서 지금 선거를 이긴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새로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매진해야 할 텐데
매진 안 하고 용산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많이 극단적으로 과거로 가버리면 보수가 잠깐은 이번에 승리는 또 우연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건전한 보수로서 진보와 경쟁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흔히 얘기하는 자강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자강을 거친 대선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그 국민의힘이 승리를 한다면 뭐 이게 일단 덮이고 좀 더 갈 수 있겠지만 네. 만약에 총선에서 패배를 한다면 네. 지금 보수의 어떤 가치를 재건해내지 못한 이 후과가 네. 상당히 심각한 양상으로 지금 나타날 수도 있다. 저는 사실은 한국의 보수가 이렇게 한꺼번에 확 무너지는 게 국가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더 좋은 보수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좋겠는데 지금 최근에 봐서는 뭐 제가 정치학자로서도 그런 모습을 굉장히 사실은 기대도 했는데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개념 포폴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교수님? 굉장히 좀 어색하고 좀 뭐 말씀 어려운데요. 잘하시는데 뭐 자연스럽게 아무튼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동쪽 끝에서 오시려면 고생 많이 하시겠네.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개념 폴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